최근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언제나 알기 쉽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손석구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말썽입니다. 미국 국채가 치솟으면서 주식이랑 환율의 충격을 받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 흐름을 언제까지 저희가 감수해야 될까요? 네,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사실 가늠하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채권 금리 때문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저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오니까 이게 웬일이야라고 할 정도로 뭐 금리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폭락을 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다 미국의 채권 금리 때문에 다 흔들렸지만 우리 코스피가 유독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나마 밤 사이에 지금 이제 오늘 새로운 장 시작되긴 했지만 네. 어제장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에 또 성공을 하면서 그나마 좀 안도감을 줬고 오늘 코스피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렇죠. 장 초반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그 여파로 반등에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해버리고 소폭 약세로 돌아서긴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지수의 흐름도 보면은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안정이 되자 그런 심리를 영향으로 이제 주식 매수세가 주식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채권 시장에서 일종의 이제 지표 금리로 삼는 게 미국 국채 같은 경우 10년물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제 지표 금리로 삼는데 이게 흔들렸던 거는 4.8%대까지 갑자기 훅 오르면서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다 흔들렸던 거잖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석 연휴 이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4.5% 넣으면서 이거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우려를 했었고 그렇죠, 이게 기억하죠. 어디까지 오를까 가늠이 안 된다 아니면 4.8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6일 추석 연휴 보내고 나니까 바로 갑자기 4.8%까지 올랐죠.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응축돼 있던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우리가 재개장을 하면서 폭발이 된 그런 양상으로 비춰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을 때 가장 주요했던 원인이 금리였고 금리가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이제 진정이 안 되고 일단 치솟고 갈대처럼 움직이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왠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채권 금리가 이제 오른다는 거는 특히 지금 보면 10년물 이상 30년물도 많이 오르잖아요. 기준금리의 추이가 1차적으로는 이 추이에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우리 뭐 영어로 따지면 매크로 경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시장의 그 금리 수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가 오르는 폭도 문제지만 사실 속도도 되게 가파르잖아요. 네, 너무 금세 빠르죠. 확 올라 버리니까 시장이 받는 충격, 투자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그런 충격이 크냐라고 봤었을 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가 거의 180도가 바뀌어 버리면서 더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 저희가 6일 휴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파월 그 미국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요. 각 미국의 지역은행 총재들부터 연준 관계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어요. 주로 어떤 얘기였냐면 지금 고금리가 여러 경제 지표들을 봤었을 때 더 길어질 거야. 좀 더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고금리가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11월 연준 회의, 12월 연준 회의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뉘앙스, 이런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마치 짝이라도 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던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재기장을 하니까 응축됐던 두려움들이 다 폭발을 해버린 그런 양상이 됐죠. 분명한 거는 이거는 시장의 지금의 금리 장기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고 이제 그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러면 JP모건 체이스의 회장도 뭐 7%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이제 오르는 요인 중에 아까 연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시장의 메시지를 얘기를 했지만 더 기조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경제 지표들이 금리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조금 덜 쓰게 만들고 그래서 좀 물가를 낮추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라고 본다면 우리 실물 경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꽤 1년 넘게 올렸단 말이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만 올리고 멈추거나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된다고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안 좋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그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 이게 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되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아직도 괜찮다는 네, 그러니까요. 말이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고용 지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최신 지표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한 최신 지표가 발표될 텐데 그 전 최신 지표가 8월 지표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여전히 고용 지표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9월 FOMC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금리 결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한 전망치를 다 바꿨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전망치를 바꿨어요. 2%대로 올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이런 것들이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어. 그러면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여력이 있겠네라고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통상 연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연준은 어떤 기준점을 갖고 판단을 하고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결정을 했었을까요? 네.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 되면 딱 내릴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 우리 고용 얘기했으니까 고용 지표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예상치가 한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금리 올린 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겠어라고 이제 금리 전환을 바꾸는 피봇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실업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실업률 기준이 3.8%고 최신 지표가 이게 4% 이상으로 높아졌다라고 본다면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용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구나라고 해서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뭐죠? 미국의 재정 적자인 거죠.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계속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 기저에는 이런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기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금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주변 환경들이 참 복잡한 거고 복잡한 변수들 때문에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거야 이 예측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측조차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은 세계에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미국 국채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지던데 4.7%, 4.8% 한번 찍었잖아요. 네. 어디까지 갈까라는데 지금 시장에 지금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최근에 나온 그 월가의 시나리오는 이래요. 5%는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시나리오인 거고 그럼 언제 5%를 갈 거냐.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수준의 5%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월가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5%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유력하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상태의 고금리 상태가 그리고 꽤나 오래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까 9월 FOMC 때 이제 점도표가 일부 수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 2024년에 대한 점도표 부분이거든요. 시장이 기대했던 건 사실 내년 초 정도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야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여러 투자들의 결정을 한 거였는데, 점도표가 바뀐 걸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래요. 하반기에 들어서야 아마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그것도 모든 게 다 양호하게 흘러간다면 말이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존에 내린다고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만 내리겠다라고 점도표상에 찍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리는 시점도 늦어지는 데다가 내리는 폭도 별게 아니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높은 금리, 5%대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시장이 지금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고, 고금리 충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운명이 그 터널의 끝에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충격이 불가피해 보이죠. 지금 충격 받고 있잖아요. 주식이 많이 빠지고, 우리 국내 증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한국 주식을 잘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나타난 지 지금 몇 달째가 됐긴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되긴 했지만,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지금의 높은 금리가 원인이거든요. 굳이 한국 주식을 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금리라는 게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빠져나오냐를 결정하게 되는 잣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의 수준이라는 게 다양한 경제 변수들을 종합한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 받아들일 수준보다 이게 더 높거나 낮거나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면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금리의 향방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고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4.8%를 찍으면서 이게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시계를 16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 아시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지금 금리 수준이 금융시장 이상이 나타났던 그때로 되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서 5% 사이에 있을 때 주식시장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분석 결과가 있어요. 지금 4.7, 4.8을 찍으니까 그렇죠. 그 공식을 도입해 보면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또 시장은 거기에 적응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너네 좀 적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메시지는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 긴축을 풀 때가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시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앞서가는 전망들을 했던 거고, 앞서가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렸던 거고, 그게 지난번 9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네, 확연하게 매파적인 성향들이 다 드러나면서 또 추석 연휴 때 여러 연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연준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네, 지금 시장이 거기에 새로운 상황에 맞게 네, 뚝딱뚝딱 거리면서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수를 더 말씀드리보자면 유가 변수였어요. 네. 유가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은 그럼 걷어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유가가 예상 외로 많이 오른다라고 봤던 시점이 7월, 8월, 9월이었거든요. 우리 분기로 따지면 3분기였잖아요. 사실 그 전만 해도 유가 변수는 별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자체 감산이라든지 감산을 합의를 하면서 유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90, WTI, 브렌트유 다 올랐었고 $100를 찍을 것이라고 막 전망을 했었고, 그래서 3분기에 이게 돌발 변수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극을 할 수 있는 게 유가인데 결국 이렇게 유가 변수가 돌출해 버리면 전반적으로 금리 종료, 금리 인상 종료, 금리 인하 스케줄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선물 가격 보면 5%대 폭락장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따져 보면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오펙 그 회원국들이 감산을 더 연장하지는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비오펙 회원국들,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그리고 또 최근에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같은 이런 데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앞질러가는 뭐 이런 추세로 또 갑자기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민감해하는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준점에서 봤었을 때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유가에 대한 부담, 유가에 대한 변수는 덜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저희가 그래서 뭐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 지금 크게 뭐 4가지 이슈들이 잔존해 있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하기 있어서는 이런 요지들이 좀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셧다운 이슈였는데, 네. 셧다운 이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해소됐다라고 좀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아니죠. 45일 뒤에를 좀 더 봐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은 셧다운 위기감이 더 고조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더 고조됐다고요? 네. 물론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 걱정했던 셧다운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서 연장이 됐잖아요. 11월 중순까지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벌어놓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케빈 메카시라는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탄핵을 당했죠.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서 말이죠. 이게 굉장히 미국 정치권을 혼돈으로 빠뜨린 요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태까지 예산안 협상을 케빈 메카시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해왔잖아요.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연장해 온 건데 그 키를 쥐고 있던 케빈 메카시 의장이 탄핵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임시 의장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임시 의장은 행정적인 처리는 할 수는 있지만 협상 권한이라든지 법안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정식 후임 의장이 선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45일짜리 임시로 늘려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케빈 메카시가 속된 말로 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케빈 메카시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과정도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아, 공화당 안에서도 케빈 메카시가 확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의장이 된 게 아니고요. 재투표를 거쳐서 겨우겨우 의장으로 선출됐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장이 지금 물러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후임 문장 인선 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자중질환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겠죠. 그 사이에 45일이 다 끝나버릴 것 같다란 말이죠. 그러면 또 얘기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정치권이 혼돈에 빠진 사이에 45일이 지나버리고 내년 예산안이 제때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셧다운으로 가면 지금 문제는 단기적으로 금리 충격이 있겠지만 더 우려되는 거는 사실 미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이미 한번 경고를 했잖아요. 셧다운 우려가 있다라고. 보통 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 강등을 하기 전에 그런 식의 경고를 날리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든요. 네. 결국 셧다운이 되면 무디스가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한다면 지금 3대 신용평가사가 다 모두. 강등한 거고, 사실 피치 같은 경우는 유럽계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진 않았고요. 근데 무디스는 미국 안에서도 가장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신용평가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신용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혼란, 그래서 셧다운의 현실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금융시장은 혼돈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국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국채금리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더 치솟게 되죠.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채권을 사주겠어요? 최고 등급이 내려갔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안 사죠. 그리고 특히 강경파들 사이에서 해임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경한 분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감도 같이 있는 그럼 것 민주당과 같아요. 협상 줄다리기가 더 팽팽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는 하루하루가 있길 바라고요. 또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이번에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데 좀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는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